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쟁점들을 들어보는 일타 시사입니다. 오늘은 남재성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캄보디아 범죄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내에서도 실종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대부분 소재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태가 좀 간단하지도 않고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참 많은 한국 청년들이 먼 타국에서 범죄의 도구로 이용이 된다라든가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부분, 감금되어 폭행이 지속된다라면 국민들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네.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현지와 한국의 조직 관리를 두는 총책이 있고, 그리고 여러 단계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그다음에 현금 인출책, 환전책 등 여러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콜센터로 유인책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 규모에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규모라는 게 지금 현재 추적 정확하게 집계도 안 되는데 사실상 한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인들이 거기서 감금되어서 지금 범죄에 이용되는 수가 수천 명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태가 지금 수년째, 벌써 2022년도, 3년도, 4년도 계속 지속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콜센터라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 출발이 되는 지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이전에 했었더라면 수많은 피해자들을 막을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이 감금이 되거나 인신의 어떤 피해를 받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자, 남재성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올해 8월까지 현지 공간에 접수된 사건이 약 330건 정도 되고요. 예. 지난해는 한 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최소 500에서 최대 1000건 정도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현재 범죄 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 범죄 사기 조직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봄에 우리 설악산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양손을 결박당한 채로 살해가 되어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사기 범죄 조직과 연루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단 캄보디아에서의 범행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깊숙이 잠입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방송에서도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문제는 계속 다뤄졌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캄보디아 현지의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크게 두 부류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사기를 당해서 캄보디아에 유입이 되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우, 전형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다가 본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감금과 폭행이 이루어지니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마약에도 중독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건을 은폐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캄보디아의 국가적인 특성인데요. 부패 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국내 GDP의 전체 절반 정도가 국제적인 사기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인 특징이 경찰과 범죄 조직과의 결탁, 나아가서 정부의 비호라든지 또는 정부 고위 인사의 범죄의 가담, 이런 요인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 범행이 은폐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와 당시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 그리고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상당히 저열했다라는 식으로밖에 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번에도 부각이 됐던 부분은 사실 여당의 의원 한 명이 현지에서 지난 8월 9월에 16명을 감금되어 있던 한국인을 구출한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중국에 이제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가 활약을 하는 거로 보여졌는데, 중국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 뭐 미얀마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전기통신 설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범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부패하거나 치안이 좀 약한 이런 부분에 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통계로만 봐도 이 정부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1년까지는 사실 캄보디아 출국자, 입국자 수의 어떤 차이가 뭐 100명대 초반대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출입국 수의 차이가. 그렇지만 2022년도부터 3천만 가량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3천 명 정도 줄게 되는 것이라는. 예. 그래 따라서 현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 불법 체류를 하거나 범죄 이용이 되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2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골드 트라이앵글 지역 국가인 미얀마, 라오스, 뭐 그다음 캄보디아 인근 지역에서는 뭐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인터넷 그 불법 행위를 강요하고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이용한 뭐 고수익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작년 10월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력을 증강을 해야 된다라는 식이라든가 직접 신고를 못하니 현지에서 대사관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게 어떤 권한을 수여받는 부분을 캄보디아 정부와 협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이 사태에 이르렀다는 부분은 지난 정부의 어떤 안일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사실 정확한 의미는 이해가 안 되는데 캄보디아 드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캄보디아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한국 청년들을 유혹했는데 알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고 간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 한국 청년들이 직면한 그 열악한 그 상황. 과 그 사회적 경험이 적다라는 그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한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낮은 질에 얻은 일자리라든가 뭐 계약직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단순 노무직은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뭐 고수익 알바라든가 뭐 어떤 수익을 보장해주는 미끼를 던지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심할 겨를도 없이 거기에 빠져들 현혹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그 수법이 교묘하다 보니 사실 합법을 가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뭐 대출 업무를 대신해 준다라는 식으로 네. 한다라든가 뭐 정당한 회사 일을 한다라든가 그러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을 대면 면접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서 면접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청년들이 이 범행에 이용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이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한 인식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청년들이 이렇게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해자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유형의 공통점은 온라인 공간에서 유혹을 당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접촉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네. 두 개의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부정된 금전적인 이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경우, 아니면 전형적으로 속아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상선이라든지 또는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네. 일종의 무감각이 결국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청년 취업 환경의 열악성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간단한 데이터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45.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0명을 기준으로 55명은 취업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돌파구나 탈출구로서 유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현 정부의 숙제가 여기에서 또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